이딴 불참 흥행 경고 등 추대 같은 경선 반발. 자, 여야 경선 얘기 보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말고도 유승민 전 의원도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은 사뭇 다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부터 한번 보실까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절박함이 없습니다. 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판에 안 낀다라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여당 내에 이 경선 룰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그리고 사실 더 큰 변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인데 가장 지금 궁금한 관심사는 오세훈 시장이 강력한 2강 후보였는데 2강 후보가 빠졌으니 1차 컷오프 4명은 누가 통과할까? 4강 후보들은 과연 누가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한 궁금증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한번 보시죠. 1차 컷오프에서 대거 떨어뜨립니다. 한 열 몇 명 되시는데 열 몇 명 다 떨어뜨려요. 4명만 딱 남겨놓습니다. 1차 컷오프는 4명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민심 100%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당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자, 오세훈의 표심이 어디로 갈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승민의 표심도 보탬이 되겠죠. 과연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전통 보수가 흡수할 거냐? 안철수, 한동훈 탄핵 찬성파 플러스 중도층들이 좀 흡수할 거냐? 이 중에 4명만 올라가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분들은 5명. 이분 중에 한 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떨어질 건가?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결과는 안 나옵니까? 결과는 안 나왔군요. 근데 사실은 정익진 변호사님, 네. 많은 언론에서 예측하기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3명이 3강이고 나경원, 안철수 2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가는 시나리오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물론 변수가 발생해서 홍 시장이 탈락하는 시나리오도 있긴 한데 제3의 시나리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계속 경선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김문수 지사 다음 정도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님까지 그렇게 4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정도면 안정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중간에 드랍을 갖다 하셨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이제 나가겠다. 심지어 어제는 양양자 전 의원까지도 출마했다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그 오세훈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두 분 중에 한 분이겠죠. 그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4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국은 누가 결선에 나가가지고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세훈 효과가 누구한테 갈지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네. 왜 그런가? 오세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어떤 강한 색깔을 가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게 색깔이 강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표가 분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 그 4강 안에 든 후보는 4명이 모두 다 오세훈 시장의 표가 다 나한테 왔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내 이 정도 득표를 갖다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선에서도 나한테 표가 올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정법전이 예상하기로는 나경원, 안철수 2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가고 한 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네네.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함께 보시죠. 그 CBS와 KSOI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보면요, 김 장관이 14.5, 김문수 전 장관이, 유승민 전 의원 10.2였는데 불출마했으니까 빼고, 한동훈 전 대표가 12.2, 홍준표 시장이 7.6,
그럼 보면 확실한 두 자리는 김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요 두 분은 이 두 자리에 올라갈 것이 좀 확실시되고 이 여론조사상으로만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7.0이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대선 선언하고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홍준표 시장하고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비슷비슷해요. 7.0, 6.4는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러면 홍 시장을 안정권으로 두냐, 나경원 의원을 안정권으로 두냐, 예,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홍 시장도 나경원 의원과 경쟁 상대라는 얘기예요. 자, 이준석 의원이야 뭐 다른 당이니까 빼고 오세훈 시장이 4.1이라.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3.3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과 안철수 의원의 경쟁이 아니라 실은 홍준표와 나경원과 홍준표 이 두 사람의 경쟁 구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진 사람이 안철수 의원과 경쟁하는 구도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리밖에 없으니까요. 자, 사실은 나경원, 홍준표, 나경원 이 두 분의 경쟁이다. 지지층도 좀 비슷하고요. 자, 곽기택 의원님 두 분 중에 누가 올라가리라 보십니까? 원래 이게 빅4라고 말할 때는 사실 빅4가 이제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거의 그 과거의 여론조사에서는 네 분이 정해져 있었던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이제 급하게 이렇게 구도가 바뀌면서 참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세 분은 김문수, 홍준표, 이제 한동훈 세 후보는 4강에 들 수 있는 안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할 수는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의 그 지지하는 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4강에 들 수 있는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그 의원님과 또 안철수 의원님 간의 치열한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4강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두 명이 누가 결승으로 갈 것인가 할 때의 어떤 판단을 볼 때도 이 나경원 의원님과 안철수 의원님 중에 누가 4강에 들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명의 마지막 결선 후보를 정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 이 표에서 조사마다 사실 좀 달라요, 다. 오 시장과 이승민 전 의원의 어떤 이 지지세가 꽤 되기 때문에 저 지지를 한 명이 다 흡수하면 그 사람이 올라 1등이 되는 상황인데 그럴 현상은 뭐 만무하고 결국은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홍 시장과 나경원 의원 중에 과연 누가 확실한 3위권 주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남은 한 자리 안철수 의원 간의 어떤 승부도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일 수 있겠군요. 야당이 볼 땐 어떻습니까, 박성민 최고님? 일단은 분명한 건 나경원 의원의 이 출마가 어떤 구도를 흔드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덕수 차출론 뭐 또는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단일화설 이런 것들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확고한 지지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뭐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별로 이제 영향을 안 받는 듯도 보이지만 그 외에 다른 주자들은 셈법이 복잡해진 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룰을 발표를 했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건 결국에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만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나경원 의원의 출마, 그다음에 뭐 한덕수 뭐 추대론 아니면 뭐 대망론 그 외에 이 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특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룰상으로 봤을 때 이미 처음부터 좀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면들이 합쳐지면서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파가 설 수 있는 입지가 완전히 좁아져 버린 상태이다. 결국 반탄,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주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탄핵에 찬성했던 주자들은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각자의 셈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 이런 것
것들이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많은 예상으로는 이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는 안정적으로 이제 1차 컷오프 통과할 것이다. 예. 그럼 남은 이 두 자리를 과연 이 세 명에 거론되는 나경원, 홍준표, 안철수, 홍준표, 나경원 세 분 중에 누가 이 두 자리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탈락한 한 명이 누가 될지 여기에도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10일 발언이군요. 명태균 측 남상곤 변호사가 얼마 전에 한동훈을 한 방에 날릴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김건희가 구속되면 한동훈 전 대표도 무사할 것 같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한동훈 대표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거 되게 오래전에 하는데 그 한 방 언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저 명태균 씨와 저의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한 방은 도대체 언제 나오냐? 한동훈 전 대표 특유의 화법이 돌아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저희 채널A 뉴스A에 출연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선에서 자꾸 뭐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다 이런 파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가지 뭐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감이 묘해집니다. 한동훈만큼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뭐 하고 있을까요? 나경원 의원과 햄버거 회동을 했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오늘 맛있는 거 잘 먹겠습니다.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닙니다. 우리 좀 이따가 이렇게 좀 먹다 이제 카메라 빼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밥보다 운동 이런 게 너무 맛있어요. 학생들은 2대씩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 두 다리가 먹어가지고. 또 연합이라는 말은 처음 들은데 다른 후보 누구라도 원하시면은 제가 만나 뵙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정책적인 협력도 하겠습니다. 나 의원님하고 우리끼리만 뭐 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느 후보하고도 이런 행보를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의 1대1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아마 확고한 정도 1, 2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면에서 같이 오늘 행보했습니다. 여당 안팎에서는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라고 두 분 다 말하지만 지난 국회 토론회 때도 그렇고 유독 두 분만 같이 다닌다라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선 김문수 장관, 나경원 의원 단일화 얘기도 있던데요, 곽대 의원님. 예, 뭐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뭐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후보들을 본다면 이제 김문수 장관님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지 기반이 거의 좀 중복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지금 경선에 임하시면서 그동안의 어떤 비상계엄 상황이라든지 또 탄핵 국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해온 입장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후보 간의 어떤 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경선 과정에서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되는 면이 있고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끝난 다음에 얼만큼 그 후보가 중도층까지 좀 외연을 확장하고 또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보다 더 관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후보 간의 어떤 연합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중도층의 표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더욱더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강한 그런 좀 메시지를 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홍준표 시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그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거는 자기가 잘해야 이기는 겁니다.
남이 잘못해서 이기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자기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국민들 지지받고 국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선거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불출마하고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득실이라든지 표계사이라든지 해본 일이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 오세훈 불출마에 대한 반사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홍 시장에게는 언론에서 이런 예측도 하고 있는데 홍 시장은 자기가 잘해야지 이러면서 뼈 있는 말을 홍 내뱉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참 맞는 부분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선에서 대선 본선에서 이제 양당 간의 어떤 경쟁을 할 때는 단체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당 내에서 경선을 할 때는 조금 개인전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들거든요. 정말 예, 후보자 지금요. 본인, 예.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사실은 이 형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금 출발을 했군요. 지금 이 시각입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 내로한 우두머리 혐의의 어떤 형사 재판의 첫 공판 참석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초동 이 사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이제 피고인석에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군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금방 도착을 하고요. 법원 앞에는 많은 이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자들이 현재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지법 내에 지금 차량이 지금 도착하고 있고요. 법원 앞과 서초동 사저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도 생중계로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현장 소식 그림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곽 의원님 발언 마무리하시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그 홍준표 시장님 말씀처럼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어떤 후보 간의 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어느 후보가 또 불출마 선언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홍 시장님 말씀처럼 그 개인이 갖는 어떤 그 국민의힘 내부 지지층들에 대한 소구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지적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민주당 경선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의 뭐랄까요, 확정이 강한 기류 속에서 김동연 지사, 김두관 전 지사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동연 지사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선택이나 역작용이나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 역량으로 봤을 적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불리 따지지 말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확실한 길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국민 경선입니다. 지금의 이 경선 룰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언론이 이야기한 것처럼 들러리 경선 또 의미 없는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다. 경선 룰이 나에게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러리냐라는 얘기, 김두관 전 지사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명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다, 경선 들러리가 되느니 중대 결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 결심, 조규현 변호사님, 중대 결심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뭐 중대 결심은 불출마겠죠. 지금 이제 50대 50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은 전통적인 방식인 국민 경선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당원들의 참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적극적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국민 선거인단을 확대했을 때 오히려 이제 비주류 후보들이 일반 선거인단으로부터 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이 맞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전체 큰 여론에서 큰 변화, 그러니까 경선 구도를 바꿀 만큼의 경선 룰 변화인가, 저는 지금 상황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이 아닌 정상적인 선거 과정에서는 이 전국 순회 투표라든가 오랜 기간 또 모집도 선거인단 모집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경선 과정에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게 반영이 될 경우에 뭐 한 후보가 시작할 때부터 압도적 우위를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경선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닌 반면에 기존 국민 경선 방식에서 지난번 경선 때 나왔던 역선택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선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모집을 광범위하게 하는데도 시간 제한이 있고 그러면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 민주당의 경선 결과 또는 과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해서 그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에 실제 경선 결과가 왜곡될 위험 이런 부분을 그 당규개척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특정 후보의 유불리의 문제는 아닌데 이번 대선이 갖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경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당규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가 문제의식의 출발이었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두관 후보나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건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져서 그것 때문에 경선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다른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방식의 당규 개정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23년간 민주당이 고수해 오던 걸 이번에 바꿔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원 50대 여론조사 50. 민주당은 그간 전통적으로 23년간 일반 여론조사 100%를 해왔는데 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당원의 50%를 넣었을까? 이 대표가 굉장히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넣었을까? 당 안팎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른바 마지막 서울 경기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뒤집었던 그 결과 때문 아니냐라는 분석,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결과는 어땠길래요? 2021년 민주당 20대 대선 경선 때 3차 투표 득표율이 이낙연 후보가 62.37%로 압도적이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28.3%에 그쳤습니다. 최종 득표율이 50.29, 결선 투표를 간신히 피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장동 의혹이 막판에 거세지면서 계속 이겨오다가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이낙연 후보에게 크게 졌던 이 트라우마 때문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토론 대목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냐 아니냐에 대해서 호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들의 개발 이익이 늘어난 거는 총리님 인정하시는 것처럼 정부 정책 잘못으로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이 3차 슈퍼위크 경선 결과는 이낙연 후보에게 크게 졌던 그 경험 때문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는데 박성민 전 최고, 저런 것도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글쎄요. 근데 저는 저 부분이 영향이 클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은 또 너무나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 때랑 또 상황이 다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표의 이 당내 입지라고 하는 것이 더 공고해졌고 더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룰 개정에 있어서 어떤 압력을 행사하거나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저 역시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재명 전 대표도 사실은 어떤 룰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 굳이 어떤 후보 간에 논쟁적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상황을 몰고 가는 당의 결정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다만 당내에서 무슨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이 탄핵에 찬성하는 파와 반대파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실은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모양새고 이재명 대표는 안 됩니다라는 구호를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외치고
겹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내 경선에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불이익을 행사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이 실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당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난 형국이고 당원들의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건 역시도 당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룰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취지는 일정 부분 공감하나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룰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명계들의 손을 들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당 내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과자이자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의 추대식입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자부하던 국민 경선 제도를 단 한 사람을 위해 폐기했습니다. 당내 경선 주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민주당은 역선택 방지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지난 대선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불러온 국민적 비토와 이낙연 후보의 막판 맹추격을 경험한 이 전 대표의 불안감과 트라우마 때문인 듯 합니다. 자, 뭐가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앞서 이제 김동연, 김두관 이 두 분이 중대 결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룰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분들이 중대 결심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말이 경선이지 이재명 대표 거의 혼자 나와서 김경수 전 지사가 있군요. 김경수 전 지사 하나 두고 그냥 이재명 대표 혼자 나와서 되면은 이게 경선이냐 추대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글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뭐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한 그러한 또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걸 해야 되나 그 고민이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 딱 뭐가 생각나냐면요. 부자 몸조심이 생각이 나는 부자 몸조심.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 더 권력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권력에 있어서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대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어후명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어후명. 네네. 저는 그건 뭐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원래 이제 그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라고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표라도 좀 나눠주고 지지율도 좀 나눠주고 그래야 오히려 본인이 더 대접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말년병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낙엽이 떨어질 때는 아니지만 떨어지는 꽃잎에도 지금 뭐 미끄러질까 봐 그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썩 달가워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렇게 너무 지나치게 몸조심하다가는 그러면 뜻밖의 또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전 좀 다른 모습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김경수 전 지사도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던 그 절박함으로 김경수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전 지사를 뭐 고민정 의원 등등, 윤영찬 전 의원 등등 친문계 의원 일부가 지금 돕겠다라고 나선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김동연, 김두관 전 지사가 불출마하게 되면 김경수 전 지사도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김경수마저 안 나오면 그냥 혼자 나가서 혼자 되는 거잖아요. 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완주 의지가 확고하고요. 네. 또 주변에서 돕고 있는 현역 의원 내지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경선을 통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경선인 거는 분명하고 또 경선 기간 동안에 뭐 그 판을 흔들 만한 상당한 변수가 생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민주당의 어떤 미래로서의 주장을 펼치는 것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완주 의사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완주는 분명하다. 예. 네. 자,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의 백은 어머니의 애정과 아버지의 책임감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주신 애정과 아버지의 묵묵한 책임감이 지금까지 저를 살아올 수 있게 한 백이다. 몸은 가난했을지언정 마음만은 누추하지 않았던 지난 시절이다라고 이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고향에 가는 모습도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 나의 백, 이게 박성민 최고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올린 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다가가겠다 이런 전략이 좀 두드러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주목을 받는 게 과거의 어떤 행정가적인 면모들도 주목을 받지만 사실은 과거사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의 어떤 소년공 시절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과거부터 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런 면모들이 이제 두드러지는 건데 그 일환으로 저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인간적인 면모도 드러날 수 있는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